오늘은 이 회귀 분석 개수에 대한 테스트 부분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존에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제 추정 검정을 기반에 둔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베타 개수의 베타 개수,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추정하고자 하는 이 베타 개수 에스티메이트의 유의한 정도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은 것인데, 이것에 대한 순차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잘 알다시피 이 귀무가설과 그리고 대립가설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의 귀무가설은 베타가 0이거나 아니면 베타가 0이 아니거나,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스태틱을 하나 골라야 됩니다. 테스트 스태틱을 골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생분들의 큰 고려를 해주 않아도 되는 것이, 이 테스트 스태틱을 그냥 스태티스틱을 그냥 제시를 해주죠. 그냥 제시를 해주니까 그냥 그거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잠시 후에 볼 거고요. 그리고 p-value를 측정하고, 그리고 p-value 계산된 p-value가 significant 레벨 안에 이 significant 레벨과의 비교를 통해서 정말 유의한 p-value가 되는지 아닌지를 선택을 하고, 유의미하게 낮은 확률로 테스트 스태틱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귀무가설이 기각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귀무가설, 우리가 기초통계학에서 통계학을 배우고 리젝을 했다, 기각을 했다라고 해서 좋아하죠. 와우 하고 좋아하는데,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곧 어떤 의미가 있냐면 리니어리티 선형 모델을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타 개수의 해석, 그 해석을 또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명확하게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테스트 검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한 어떤 테스트 스태틱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스태틱 값이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그 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값을 우리의 데이터로부터 구한 테스트 스태틱이 곧 너무 극단적인 값이기 때문에 귀무가설 하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귀무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귀무가설을 리젝한다, 혹은 기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측 검정일 때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우고, 양측 검정일 때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웁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한 이런 양측 검정을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타 개수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의 극단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컨스턴트 값, 혹은 포지티브 극단 값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앱솔루트 텀을 집어넣고, 그 앱솔루트 텀보다 만약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값이 작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극단적인 테스트 스태틱이 아니니까 곧 accept는 한다, 귀무가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반대죠.
리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이 기본 검증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 한 번쯤은 기초 통계학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테스트 스태틱이 그냥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주어지게 되죠.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다른 테스트 스태틱을 고민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심화된 리그레션을 공부할 때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테스트 스태틱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값이 이제 테스트 스태틱 값을 집어넣고 요 값은 우리가 모수 값이죠. 파라미터 값. 기무가설 하에서의 파라미터 값입니다. 기무가설 하에서의 파라미터 값이니까 뭐 어떻게 되죠? 0이죠. 0이니까 0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가 사실 이렇게 0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스탠다자이제이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이 테스트 스태틱의 스탠다드 에러 분산 값을 여기다가 해 주었더니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공교롭게도 좌유도가 n-2인 t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 수업에서는 그 수리적인 근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수리적인 이해는 다루지는 않고요. 하지만 하나의 이게 왜 여기서는 우리가 시작은 정규분포 이 베타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따르게 되죠. 그 이유는 그 이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y가 가지는 가정이 이 엡실론이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노멀 따르고, 그러니까 베타 햇도 여기도 노멀 따르고 이거는 컨스탄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멀을 따릅니다. 그런데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붙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그 스탠다드 에러는 서로 이 안에 들어가는 샘플 미인의 어떤 충돌을 일으켜서 이게 독립이 아니에요.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확률 변수가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통계학자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분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검정을 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t분포를 여기서 통계학자들이 유도를 시켜줬고, 그 유도된 과정은 수리통계학이나 이런 책을 좀 찾아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t분포가 나오게 되고, 그 t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검정 통계, 이 테스트 베타 1이 0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베네핏입니다. 이게 수리적인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고요. 근데 이 수업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 논리 구조만 잘 알아두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 검정 통계량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검정 통계량이 왜 나오게 됐느냐, 차이를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죠? 기무가설 하에서의 모수 그리고 검정 통계량, 맞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화 어느 정도의 그 평균 0인 측면은 우리가 해결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것의 분산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돼서 여기다가 스탠다드 에러를 나누어지게 되죠. 표준화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검정 통계량이 그대로 우리가 픽하게 된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쓰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회귀 분석 패키지를 돌리고 결과 p-value가 이렇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p-value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p-value를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가져다 쓰겠지만은 이게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된다 라는 것은 꼭 이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해낸 테스트 스태틱이죠. 이게 테스트 스태틱 값이 이렇게 양측 검정일 때 우리가 제시하는 소정의 값 이상으로 튀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너무나도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이. 뭐 예를 들자면 테스트 스태틱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딱 걸렸어요. 극단적인 값에 걸렸어요. 그럼 극단적인 값이 걸렸으니까 여기 있는 확률이 어때요? 네, 이 0이고 이 극단적인 값이 너무나도 잘 안 일어나는 값이잖아요. 맞죠? 잘 안 일어나요. 여기까지 가려면.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뭐 적당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 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은 잘 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준이라고 봤는데 이거보다 더 멀리 떨어졌어. 더 멀리 떨어져서 p-value가 굉장히 작아. 그러면 이건 기무과설에서는 이거 일어날 수 없다. 기무과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즉 기무과설에서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대립과설에서 일어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립과설에서 그런 논리 계속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 논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서 여러분들 p-value가 0.05가 작으니까 유의하다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통계학 안 배워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 논리를 알면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통계학과 진학해서 통계를 배우게 된 그 근본 이유가 되는 거니까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트 이게 베타 1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의 테스트 스태틱이 딱 나왔죠. 코에피션트는 이 테스트 스태틱 값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테스트 스태틱 값 집어넣고 귀무가설 합 그리고 이 테스트 스태틱의 스탠다드 에러 값이 있고 그리고 이 어떤 값이 이게 t 스타로 나오겠죠. 근데 그 t 스타의 값이 여기 t 분포 하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귀무가설 하에서는 즉 베타가 0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낮은 확률로 랜덤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는 이 귀무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이거는 베타 1은 0이 아니다. 즉 모델 안에서의 리니어리티가 있다. 이런 회귀 모델에서의 리니어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x하고 y의 리니어리티 선형성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을 가면은 이런 p-value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p-value 나오면은 바로 뭐부터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귀무가설부터 찾아야 된다. 귀무가설은 여기서는 0이다. 맞죠? 귀무가설. 근데 보통 이렇게 테이블 지어놓고 p 이렇게 해놓는데 귀무가설이 뭐냐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냥 대충 뭐 p 0보다 작으니까 좋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위 유닛 그러니까 단위 길이만큼 증감에 따라 평균적으로 y가 변화하는 양이 바로 15.5 15.509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또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테스트 스테디 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테스트 이 귀무가설이 0이 아니야 12야. 이 12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랬을 때 테스트 스태틱이 나오고 기준이 되는 테스트 스태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는 12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나오는 거죠. 12 이상의 어떤 강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zero에 대한 컨스탄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로프 잠시만요. 테스트 포 슬로프 이거는 슬로프만큼은 이게 이제 이거 슬로프는 기울기죠. 기울기고 베타 원위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은 그래서 이거는 이 컨스탄트 이 리니어 모델에서 나오는 이 컨스탄트가 유의미하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인데 이거는 거의 이 유의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어저스먼트를 해줘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넣어주는 그 텀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Y의 변화량을 보정을 해주는 그런 얘기고, 왜냐하면은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움직였는지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 회귀 분석의 기본 메인 토픽은 이 선형성을 보는 것이 이 모델의 선형성을 보는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리그레션을 또 공부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데이터 이렇게 불러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세스를 많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워낙에 다른 스크립트 언어가 많이 나왔어요. 또 뭐 SPSS도 있고. 참고로 요 두 개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세스는 만약에 어떤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세스를 공식적으로 이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 들어가면 또 세스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형태가 R과 파이썬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우기도 쉽고, 한 2, 3일 정도 투자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에는 충분히 다 마스터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랭귀지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스는 이게 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전산 통계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한 번쯤 들어보면은 이제 이것도 뭐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컴퓨터가 익숙한 세대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SPSS는 이건 통계, 그러니까 이 GUI 베이스드로 된 통계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사실은 몇 번 이 튜토리얼 보면서 하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라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G플롯이라는 이 라이브러리 프로시저입니다. 프로시저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형성 확인할 수 있는 것 세스에서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c 리그레션, 프로시저 리그레션을 해서 우리가 아까 만든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모델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 residual과 predicted value와 output을, 그리고 standard deviation, 예, 이거는 그 mu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standard deviation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웃풋으로 아웃풋 지정을 하는 아웃풋 부문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스를 왜 쓰느냐, 실전에서 왜 쓰냐면 아주 중요한 분석을 할 때 국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중요한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개런티가 확실하게 되려면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문제가 생길까 봐서 세스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놓고 있다가 유연하게 세스 할 줄 아느냐, 그러면 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플롯도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또 그리면은 이렇게 그림을 fitted value까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fidence interval인데, confidence interval은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 베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평균 자리잖아요. normal distribution 평균. 근데 평균이 원래 모수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unbiased estimate입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여기 보면은 이 분산이 있는데, 이 분산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이 입실론의 정의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밑에 이 추가가 붙어 있어요. 요게 이제 매트릭스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표준화가 중심화가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중심화가 되면 이게 0이겠죠. 즉 이 x의 제곱이 여기 등장하게 돼요. x제곱은 사실은 우리가 수식에 의하면 이게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x의 분산 밑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x의 분산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 분산이 커지고, 그리고 분산이 크면 작아지고, 전체 분산이 작아지고, 그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낸 스탠다드 에러 값, 기준되는 값.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 값과 이 기준되는 값을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은 컨피던스 인터벌.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구한 이 수식에서 출발을 한 거죠. 테스트 스태티스틱에서.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되고, 어떤 값보다 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요 값을 최종적으로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 기준이 되는 t 기준 값이고, 이걸 곱해서 여기 집어넣고 이걸 위로 빼면 되는데, 이건 0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스탠다드 에러와 기준 값의 곱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아이고. 자, 컨피던스 인터벌의 이제 해석인데요. 해석은 우리가 똑같은 사이즈의 샘플을 뽑았어요. 퍼플레이션이 있고, 퍼플레이션에서 샘플을 뽑습니다. 뽑았을 때 95%의 컨피던스 95%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함은 95%의 인터벌 안에 95%의 인터벌 안에 true value가 포함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take a repeated sample of the size of same value of x, 그리고 construct example, 이거를 95% 신뢰 구간을 구합니다. 그래서 계속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뢰 구간이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95%의 인터벌이 true value에 속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만약 true value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겠지만, 95%의 경우 100번 하면은 95번 정도는 이렇게 true value에 걸려들게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confidence interval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샘플이 이제 이 안에 뽑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지금 스탠다드 에러가 증가해버린다
뭐 x의 분산이 작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증가해 버린다 그러면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 어떻게 될까요? 이 극단적으로 커지겠죠.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걸 여기서 이제 개념을 할 수는 없겠구나.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샘플링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샘플링을 파퓰레이션이 있고 그 파퓰레이션 안에서 샘플을 뭐 여러 번 뽑을 수 있잖아요. 여러 번 뽑을 수 있을 때 그 샘플에서 출발한 컨피던스 인터벌이 우리가 생각하는 트루 값이 있다면 그 트루 값의 95번은 걸려든다. 최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이제 샘플된 데이터죠. 샘플된 데이터. 그리고 파퓰레이션 트루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 가정 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샘플링을 여러 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파퓰레이션이 진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실험 데이터로 이런 이야기를 사실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실무 리얼 데이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것을 증명하기는 물론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실험 데이터와 실제 리얼 데이터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난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은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렇게 쭉 주어지고, 이게 기준이 된 t값이고 스탠다드 에러 값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다드 에러 값이 크면은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제 커져 버려요. 보통은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제 크면 이제 안 좋죠. 안 좋다. 내가 추정한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렇게 넓은 데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좁은 컨피던스 인터벌보다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95%는 여기에 걸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뢰있지, 어떻게 이렇게 큰 값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각각 하나씩 컨피던스 인터벌을 할 수도 있고, 사물타니어서 동시에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이제 멀티플 테스팅 할 때 동시에 할 때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을 할 때 그 프리딕터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등장해서 개입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이 joint confidence interval region을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후반부에서 배울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rue 값이 14에서 17 사이에 95% 확률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prediction입니다. prediction은 response variable 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x값을 뽑았을 때, 그래서 이게 prediction variable이고요. 그리고 mean response, 그래서 x가 이럴 때 x가 x not 0일 때 mean response y의 평균값이 무엇이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confidence interval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거는 뽑아줘야 되는데 여기 랜덤성이 개입이 됩니다. 뭐가 뽑힐지 사실 모르는 개념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뽑히는
이 y 값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랜덤성을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prediction interval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new response x0 값이 여기 개입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predicted 된 값은 y hat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스탠다드 에러 값, 이 y hat not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값은 조금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아까랑 좀 틀리죠? 왜냐면은 이제 여기 추가적인 랜덤성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 값은. 전에는 이제 여기만 랜덤성이 있었잖아요. 여기 랜덤성이 있다는 확률 변수라는 뜻이고, 확률 변수의 속성이 개입이 돼서 추가적인 이 랜덤 효과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predicted 된 값의 이 y hat의 predicted 된 값의 y의 스탠다드 에러는 요런 공식으로 나오게 된다.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 추가로 뽑힌 any x not, 뭐가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뽑힐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랜덤성이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개입을 시켜서 만든 스탠다드 에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fixed constant. 우리가 이제 특정을 시켜요. 어떤 특정한 x0. 그래서 무엇이 뽑힐지 알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x0를 특정시켜서 갔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인 랜덤성이 없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스탠다드 에러를 하니까 여기에 없죠. 여기 1이 아까 있었죠. 근데 여기 없어서 이렇게 이 공식으로 된다. 이제 이렇게 mean response를 볼 경우, 어떤 특정 x0 값에 대한 mean response 값을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래서 confidence interval에 뭐가 바뀌냐면 이 스탠다드 에러 값만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스탠다드 에러 값이 이렇게 추론이 된다 라는 것만 이제 알면은 prediction, 어떠한 우리의 불특정 x에 대한 것에 대한 prediction 값,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어떤 x를 알아요. 아는 경우에는 이렇게 confidence interval이 다르게 나온다 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비교를 한대요. prediction interval과 confidence interval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더 작죠. 스탠다드 에러 값이.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그 uncertainty, variability가 있어요. 어떠한 observation이 뽑힐지 모르는 경우를 상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에서 하는 특정 x에 대한 mean, 그러니까 y의 평균치를 구할 때는 우리 특정치를 고정하고 생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variability가 더 작아진다. 그래서 mean response reduce the variability and uncertainty in the estimate. 그래서 mean response만 이제 볼 때 어떤 특정 x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분류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confidence 인터벌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어사. 자,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그 컴퓨터 리페어 데이터는 한번 찾아보면서 스탠다드 에러 값과 프리딕티드 이 값과 그리고 그죠? 그 mean response에 대한 값 이렇게 각각 한번 구해보는 그 예제는 한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measuring quality of fit. 그래서 얼마나 잘 피팅이 됐느냐를 이제 사후에, 그러니까 이제 다 피팅이 된 이후에 측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모델은
초반에 우리가 최대한 좋은 추정치를 가지고 하려는 노력도 하고요. 좋은 추정치를 추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좋은 추정치를 가지고 제대로 피팅이 됐는지, 그래서 goodness, 그래서 잘 됐다라는 그 영어의 뜻입니다. 적합이 잘 됐다. 그래서 goodness of fit이라고 해서 적합도를 한번 다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스태틱의 그 매그니튜드를 한번 첫 번째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저 PT 밸류면 극단적인 베타 햇 값이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더 강한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 테스트는 오브젝티브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어썸션이 맞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썸션은 뭐냐면 그 y가 노멀리티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노멀리티가 안 따르는데 무작정 만약에 이 t 분포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스캐터 플롯 y와 x를 한번 다시 보고 리니어리티가 있는지 이제 확인을 이제 해보는 것이고, 리니어리티가 있다라고 우리가 서브젝티브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데이터 y와 프리딕트 된 값 y 햇을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프리딕트 된 값과 그리고 리얼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은 실제로 이것이 잘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잘 표현이 됐다면 우리가 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y하고 x를 보는 것이고, 하지만 y와 x 햇을 볼 필요는 없다. 왜냐? 이 y 햇에 기본적으로 x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y 햇. 그리고 멀티플 리그레션에서는 사실 하나씩 다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x1, x2, x3 이게 변수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하나씩 본다. 근데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보는 것도 하나씩 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피팅이 되고 나면. 그래서 partial residual 같은 툴을 통해서 보긴 하는데 그것은 이제 추후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적합이 되는지 스퀘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이 값을 이용을 하는데, 이 값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이 sum of square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fitted 된 값이고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이를 우리가 그 residual이라고 하죠. 차이. fitted 된 값과 y의 차이. 그리고 여기는 리그레션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는 총 변동이라고 합니다. 총 변동. 그래서 평균치로부터 데이터까지 총 변동.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평균과 리그레션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리그레션 라인으로부터 설명된 거라 그래서 리그레션 라인, 이렇게 라인으로 설명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총 변동, 리그레션에 의한 변동, 회귀 직선으로부터 출발한 변동, 이거는 레지듀얼, 설명이 안 되는 거, 잔차, 한국말로 하면 잔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변동은 이 총 변동은 회귀 직선으로부터 출발한 변동과 잔차로 나온 변동을 합친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변동은 회귀 직선으로부터 나온 변동 그리고 잔차, 이렇게 분할이 돼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것은 이 잔차는 작아지고 회귀 직선으로부터 출발한 변동은 커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각각의 요소를 이렇게 썸하고 서메이션 나눠요.
그래서 이것을 sum of square regression, sum of square error 이렇게 나옵니다. residual sum of square는 SSE 이렇게 보통 말하고요. regression sum of square는 SSR, 그리고 total sum of square 총변동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각각의 데이터마다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변동의 decomposition, 분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것은 최대한 작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최대한 크면 좋잖아요. 이 도식 하에서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총 변동에서 regression의 포션을 우리가 R-square라고 하자. 그래서 이것을 coefficient determination, 결정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R-square, 즉 sum of square R regression이 크면 클수록 좋다. 근데 아까의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도 돼요. 그래서 sum of square error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런데 이 수식을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는 이제 수리적인 결과물로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심플 리그레션일 때만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variation, 전체 총변동에서 회귀직선으로 인해 설명이 되는 양을 이렇게 R-square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되죠, R-square가. 그래서 이 R-square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R-square는 당연히 이 SSR, SST가 있으면 SSR, 리그레션으로 출발한 변동성이 SST, 토탈 베리에이션 넘을 수 없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게 돼요. 그리고 이 값을 predictor x 베리어블의 설명력으로 설명이 됩니다. 얼마나 x가 y의 변동을 잘 설명해 주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R-square가 1이면은 그냥 y는 완전하게 리니어하게 설명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겠죠. 그런데 심플 리그레션일 때는 그런데 이게 멀티플 리그레션을 넘어가면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외 사항은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square가 0.987이면 상당히 거의 99%의 variability를 하나의 predictor variable이 설명이 가능하다. 굉장히 강한 linearity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스태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슬로프에 대한 테스트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까 제시한 테스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그레션 어썸션은 반드시 이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먼저 눈으로 확인해서 이것이 선형성이라든지 어떤 y 값의 노멀리티라든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심플 리그레션,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한 기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내용이 단순하게 이제 익스텐션 된 것이 멀티플 리그레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 리그레션을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멀티플 리그레션을 어떻게 또 정교하게 모델 진단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회귀 분석에 아주 뼈대가 되는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배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진도가 첫 전반부는 좀 천천히 나가게 되었고요. 이 컨셉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셉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